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출신 32년 분석관이 비공개 세미나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경계 대상 1위로 올려야 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동맹국 한국을 경계하라는 말에 미 국방부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84페이지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빠지는 순간 미국의 모든 전략이 멈춘다는 것, 그리고 경계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자 16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매사추세츠 애비뉴 CSIS 본부 3층 비공개 세미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6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저는 로버트 헤이워드, 펜타곤 글로벌 공급망 전략실에서 32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지난해 퇴임했고 지금은 CSIS 비상임 선임연구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쓴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84페이지짜리 비공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재평가, 경계 대상 국가 1순위 지정 건에, 그리고 그 1순위 국가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미나실 온도가 2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16명 중 절반 이상이 미간을 찌푸렸고 나머지 절반은 실소를 흘렸죠.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 잠깐만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더글러스 크레인이었습니다. 젠 국방부 차관보 출신이죠. 이 방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가 말했습니다. 경계 대상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확인합시다. 당신이 쓴 보고서를 읽었소. 하지만 동맹국을 경계 대상 1위에 올리자는 건 내가 펜타곤에서 28년 있으면서 처음 듣는 주장이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이실 겁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쓰면서 32년 경력 중 가장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그 순간 세미나실 뒤쪽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빅터 모건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로키드 마틴 전략기획 부사장. 방산업계에서 20년 넘게 계약을 따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복 기세는 성조기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헤이워드, 솔직히 말합시다. 빅터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죠. 당신 보고서 제목만 보고 여기 온 사람이 대부분이오. 한국을 경계하자고? 우리가 70년 넘게 주둔하고 방위비 분담금 받고 무기 팔아온 나라를 경계하자고? 빅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란이 핵농축 재개하는 판에 당신은 한국을 경계하자는 겁니까? 16명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압박이었죠. 제 뒤통수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빠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뜨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장난 아닙니까? 스테파니 로이드가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레이시언 수출영업 이사, 금발 머리를 뒤로 묶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세미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경계 대상이든 의존 대상이든 결국 한국이 우리한테 뭔가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한국 방위산업 매출 전부 합쳐봤자 로키드 마틴 연간 매출에 얼마예요? 빅터 모건이 즉시 받았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야기가 나오자 어깨가 펴지더군요. 지난해 로키드 마틴 매출 710억 달러. 한국 방산 수출 전체가 170억 달러 수준이오. 우리 한 회사의 4분의 1도 안 돼. 빅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게 경계 대상 1위라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국방부 유럽전략과 소속 분석관 하나가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였죠. 표정을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발언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헤이워드 선임. 제임스 윌슨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 보좌관이죠. 안경을 쓴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말투가 정중했지만 그 속에 칼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에 한국 방산 수출 증가율이 340%라고 적으셨는데요. 5년 전 대비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증가율과 규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학생도 아는 거 아닙니까? 1에서 3이 되면 200% 증가죠. 그래봤자 3이에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동맹 관리가 최우선 의제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을 묶어야 하는 시점에 경계라는 단어를 쓰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빅터 모건이 치고 들어왔죠. 내가 하나만 더 짚겠소. 헤이워드. 빅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90cm가 넘는 체격이 세미나실 안에서 더 크게 보였죠. 한국이 무기를 팔기 시작한 게 언제요? 불과 몇 년 전이요. 그전에는 뭐 했소? 우리한테 사기만 했지. F-16 팔아줬지. 패트리어트 깔아줬지. 이지스 시스템 넘겨줬지. 한국 방산이 지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우리가 기술 이전해줬기 때문이요. 빅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방산은 우리 밑에서 배운 거요. 제자가 스승을 이겼다.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 순간 세미나실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빅터의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 방에 있는 상당수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16개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동의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무관심한 눈빛, 그리고 딱 하나,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구석 자리, 크리스틴 박이었습니다. 랜드연구소 안보전략팀 연구원이죠. 한국계 미국인 2세, 다른 사람들이 웃거나 고개를 끄덕일 때 그녀만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녀가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탕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CSIS에서 중국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구원이었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질문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헤이워드 선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공급망 디커플링이 미국의 최대 과제인 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관세 정책도 그 일환이고요. 그 상황에서 한국을 경계한다는 건 결국 탈중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를 흔들겠다는 건데 전략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탕의 질문은 정확했고 저는 그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16명 중 저 편은 0명이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죠. 저는 자리에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여러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하고요. 빅터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지난 3년간 한국에 직접 가보신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16명 중 손을 든 사람은 2명이었죠. 크리스틴 박과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분석관 1명. 2분이시군요. 저는 리모컨으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방 앞쪽 벽에 하얀 불빛이 켜지더니 한 장의 표가 떴죠. 이건 지난 4년간 나토 회원국들의 신규 무기 도입 계약 목록입니다. 출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와 나토 조달국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빼곡한 숫자들이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줄이었죠. 노르웨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 최종 선정, 한국, 폴란드 전차 및 자주포 도입, 역대 최대 규모 계약, 한국. 노르웨이는 미국과 70년 동맹입니다. 나토 창립 멤버죠. 그 노르웨이가 다연장 로켓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는 더 극적입니다. 러시아 국경을 마주한 최전선 국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다급하게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죠. 그 폴란드가 전차 수백 대, 자주포, 수백 문,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빅터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빅터 부사장, 아까 록히드 마틴 매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죠.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왜 록히드가 아니라 한국을 골랐을까요? 폴란드가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계약했을까요? 빅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가격이요. 당연히 가격이지. 한국 무기가 싸니까. 가격. 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겠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부 조달위원회 최종평가 보고서를 보면 가격은 5개, 평가 항목 중 4번째였습니다. 1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방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납기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노르웨이가 미국 측에 요청한 납기는 24개월이었습니다. 미국 측 답변은 4년에서 5년이었죠. 한국은 18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미국 48개월에서 60개월, 한국 18개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5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빅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는 팔짱을 더 세게 꼈습니다. 납기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소. 미국 무기의 성능과 호환성은 70년간 검증된 거요. 맞습니다. 성능, 호환성, 정비 체계 모두 중요하죠. 저는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의도적이었죠. 하지만 빅터 부사장,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빅터의 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K2 전차. 폴란드는 이 전차의 현지 생산 라인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같은 시기에 미국 측은 폴란드에 M1A2 에이브럼스를 제안했는데 현지 생산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고요.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러시아 국경 앞에 선 나라가 뭘 원하겠습니까? 5년 뒤에 도착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차입니까? 아니면 18개월 안에 도착하고 자기 나라에서 직접 생산까지 가능한 전차입니까? 세미나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빅터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사는 제가 꺼낼 카드 중 첫 번째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끄고 16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직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아까까지 비웃던 얼굴 몇 개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죠. 비웃음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박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이 아니라 저를 한번 쳐다봤죠. 아주 짧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리모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방사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제임스 윌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더 심각하다니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3월 하늘은 회색이었고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가로수들은 아직 잎이 나지 않은 채 서 있었죠. 그 풍경이 묘하게 이 방 안의 분위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채색이고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관세입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세운 관세 장벽, 그 장벽이 만들어낸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글러스 크레인이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렸죠. 그 움직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2년간 회의실에서 사람을 읽어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아직 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하면 반은 이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빅터 모건이 눈을 굴렸습니다. 아직도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는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까 빅터 부사장이 한국 방사는 미국이 기술 이전해준 덕이라고 하셨죠. 맞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요. 빅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동의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스크린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한국의 K9 자주포, 오른쪽은 미국의 M109 팔라딘이었죠. 이 두 자주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109 팔라딘은 우리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최초 배치가 1960년대였죠. 물론 꾸준히 개량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는 60년 전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오른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K9은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 장전, 디지털 사격 통제, 분당 발사 속도가 팔라딘의 2배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3분의 2 수준이죠. 스테파니 로이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헤이워드 선임, 자주포 하나 비교한다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스텔스기는요? 항공모함은요? 핵잠수함은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분야가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바로 인정했습니다. 스텔스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건 미국이 압도적이죠. 하지만 로이드 이사, 지금 유럽이 급하게 사야 하는 무기가 스텔스기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스테파니의 입이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 필요한 건 전차, 자주포, 장갑차, 탄약입니다. 재래식 지상 전투 장비요.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스텔스기가 아니라 참호를 지킬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임스 윌슨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기적 수요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미국 무기 체계로 돌아올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도 하나가 떴죠. 유럽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한국이 유럽에서 체결한 방산 계약 위치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빨간 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나토 동부 방어선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에는 현지 생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땅에 한국 전차 생산 라인이 들어서는 겁니다. 에스토니아에는 K9 정비 허브가 세워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더글러스 크레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공급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레인이 정확히 핵심을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생산하고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 전체가 이식되는 겁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유럽에 한 것과 같은 일을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빅터 모건의 얼굴에서 조롱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쾌한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틴 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헤이워드 선임.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16명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세미나 시작 후 1시간 가까이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데이터를 추가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산 수출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5년 전 대비 수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고 수출 대상국 수는 12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크리스틴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방금 확인한 건데요.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중 기술 이전이 포함된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미국은 23%입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빅터가 의자를 뒤로 밀며 소리쳤죠. 그건 기술 유출이오. 기술을 퍼주면서 파는 게 무슨 자랑이란 말이오? 크리스틴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빅터 부사장,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 아니라 기술 주권 확보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건 전시의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빅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틴 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6명 중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새로 고쳤습니다. 거대한 댐 사진이 떴죠. 이 댐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의 흐름입니다. 마이클 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댐을 세우면 물이 막힙니다. 상식이죠. 하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댐 앞에서 멈춘 물은 옆으로 흐릅니다. 둑이 없는 곳, 지대가 낮은 곳으로요. 저는 댐 사진을 지우고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세운 관세 장벽이 바로 이 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조선,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를 물리고 있죠. 목적은 명확합니다. 중국 제조업을 고립시키고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 제임스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인텔, TSMC, 삼성까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장은 짓고 있죠. 저는 윌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윌슨 보좌관, 공장을 짓는 것과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윌슨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 인텔 오하이오 공장, 공사 일정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아십니까? 윌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밀렸습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인력 부족, 장비 설치 지연, 수율 문제. 공장 건물은 올라가는데 칩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중국산이 막히고 미국산이 아직 안 나오는 이 빈 시간 동안 누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스크린에 막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간색이 중국, 파란색이 미국, 초록색이 한국이었죠. 중국의 빨간 막대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에서 초록색 막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중국 비중이 줄어든 자리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가 올라간 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31%로 뛰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선. 중국 조선소에 대한 제재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LNG, 운반선 발주가 한국 조선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75%가 한국입니다. 마이클 탕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불편한 숫자들이었겠죠. 헤이워드 선임, 그건 과도기적 현상 아닙니까? 미국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과도기.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인텔 오하이오 공장이 풀 가동까지 최소 4년에서 5년입니다. TSMC 애리조나도 비슷하죠. 그 4년에서 5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댐을 세우면 물이 막힙니다. 하지만 물은 옆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중국에 세운 댐이 한국에 거대한 강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줄기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죠. 윌슨이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국방부 산업기반 분석관 데이비드 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이워드 선임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도 관세 이후 공급망 재편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방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빅터 편이었던 몇 명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빅터 모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란 말이오? 한국이 돈을 벌든 시장을 먹든 한국은 동맹이지 않소. 동맹이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빅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맹이 잘 되면 좋죠. 하지만 동맹이 우리 없이도 잘 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역학이 바뀝니다. 빅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뜻이오? 한국이 방산을 자체 개발하고 유럽에 직접 팔고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건 한국이 미국 없이도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빅터 부사장이 한국이 우리 밑에서 배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자가 자기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리고 스승보다 빨리, 스승보다 싸게, 스승보다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빅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성조기 핀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죠. 과장이요. 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숫자를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의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 흑자 중 대미 흑자 비중이 사상 최대입니다. 관세 장벽 덕분에 중국산이 빠진 자리를 한국산이 채우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막으려고 세운 장벽이 한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미국 제조업 부활이었지만
현실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세미나 씨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더글러스 크레인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은색 펜이 노트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박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워드 선임이 경계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적이라서 경계하자는 게 아니라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니 그걸 직시하자는 거죠. 정확합니다. 빅터가 책상을 쳤습니다. 아직 인정 못하겠소. 방산이야 납기 문제가 있다 치고 관세야 과도기적이라 치고 하지만 그게 경계 대상 1이라는 결론까지 가려면 근거가 부족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터의 반발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빅터 부사장, 근거를 더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말에 몇몇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32년간 데이터로만 말해온 사람이 갑자기 개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데이터도 그래프도 사진도 없이 그냥 16명과 저 그리고 3월의 늦은 오후 햇살만 남았죠. 제 아버지 에드워드 헤이워드는 미 육군 군수참모부 소속 대위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죠.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미국 안보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아버지는 군수장교였습니다. 전투를 하는 분이 아니라 물자를 보급하는 분이셨죠. 탄약, 식량, 의약품, 연료. 전쟁에서 총알보다 중요한 게 보급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32년간 펜타곤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순간만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한 건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본 한국은 말 그대로 잿더미였다고 하셨어요. 도로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공장은 전부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맨 땅에서 살고 있었죠. 크리스틴 박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귀국하신 뒤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나라를 잊지 마라, 로버트. 미국이 폭격을 퍼부은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의 눈빛을 봤다. 포기라는 게 없는 눈빛이었다. 언젠가 우리를 놀라게 할 거다. 세미나실이 완전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이 붉어지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때 12살이었는데 아버지 눈에 담긴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경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가로수가 보였죠. 잎이 없는 나뭇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뵀을 때 병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방위산업 수출 관련 뉴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화면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목이 다시 메어왔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죠. 손이 떨릴까 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3초간의 침묵.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미나실 안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틴 박이었죠. 그녀는 노트북 화면 너머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크레인이 은색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를 멈춘 것이 아니라 펜을 잡은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죠. 그도 한국전쟁 세대의 자녀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16명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32년간 공급망을 분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자가 끊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보급이 무너지면 전선이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저는 공급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평생 추적했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32년간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잿더미라고 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의 공급망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차 엔진의 핵심 부품부터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전투기 디스플레이부터 LNG, 운반선까지. 그 폐허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빅터 모건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요. 조롱의 기색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헤이워드 선임, 당신 아버지 이야기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정책은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지고 진지함이 들어와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이클 탕이 대답했습니다.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수소차, 연료전지, 친환경 에너지.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수소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해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파란 선들이 대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수소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됩니다. 문제는 운반입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물질 중 하나죠. 이 극저온 액체를 받아 건너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이게 수소 경제의 진짜 병목입니다. 데이비드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그 분야에서 세계 1위 아닙니까? 가와사키 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수소에 투자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든 것도 사실이죠. 저는 스크린에 두 척의 배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이 일본 가와사키가 만든 운반선입니다. 오른쪽이 한국이 건조 중인 운반선이죠. 사진만 봐도 크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일본 배의 액화수소 탱크 용량은 1250세제곱미터입니다. 시범용이죠. 기술 실증을 위한 소규모 선박입니다. 저는 오른쪽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설계한 운반선의 탱크 용량은 8만 세제곱미터입니다. 방 안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만 나누기 1250점, 일본 배의 64배입니다. 스테파니 로이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그건 설계 용량이지 실제 건조가 아니잖아요. 설계만 하고 못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는 지적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이사, 이 설계를 한 곳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5%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화물을 다루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라는 뜻이죠. LNG는 영하 162도입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고요. 영하 162도를 완벽하게 다루는 기술이 있는 곳이 영하 253도에 도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마이클 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일본도 LNG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지만 양이 다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중 한국이 수주한 비율 75%입니다. 일본은 4%입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한국 75%, 일본 4%. 일본이 30년간 수소에 투자한 건 사실입니다. 광산을 팠죠. 하지만 한국은 그 사이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먼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소를 받아 건너로 실어 나르는 인프라는 한국이 깔게 될 겁니다. 더글러스 크레인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헤이워드, 미국은 어디 있소? 수소 운반에서 미국의 위치는? 솔직한 질문이었죠. 미국은 수소 생산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수소 허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하지만 운반 인프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은 대형 LNG, 운반선을 건조할 조선소 자체가 부족합니다. 크레인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미국이 수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바다 건너로 보내려면 한국 조선소의 배를 주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 안이 또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도 한국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스마트폰 사진이 떴습니다. 미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지난 분기 기준 삼성 폴더블 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삼성 폴더블이
유행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빅터 모건이 투덜거렸습니다. 그게 안보와 무슨 상관이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빅터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는 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뜻이고 그 돈이 한국의 산업 역량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방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소비재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번 돈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고 그 투자가 또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데이비드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동의의 신호였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구조적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독일 제조업 PMI가 18개월 연속 수축 구간입니다. 프랑스 산업 생산은 정체 상태고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 재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윌슨이 물었습니다. 유럽이 느려지면 한국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유럽이 규제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유럽이 탄소 배출 기준을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배터리 생산 라인을 돌렸죠. 유럽이 방산 조달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속도, 규모, 가격. 이 3가지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몇 개나 됩니까? 방 안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 박이 3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방산 투자 계획 8천억 유로입니다. 이 돈을 쓸 때 유럽 각국이 어디서 살지가 핵심인데 유럽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전차 생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풀 가동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크리스틴이 방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3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16명의 표정을 훑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조롱과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불편함과 진지함이 차지하고 있었죠. 크리스틴 박, 데이비드 첸, 국방부 분석관 3명. 최소 5명이 제 논지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빅터 모건은 아직이었습니다. 제임스 윌슨도 완전히 넘어온 건 아니었죠. 그리고 더글러스 크레이는 여전히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직 절반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해운 항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파란 선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죠. 더글러스 크레인 젠 차관보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소 운반에서 미국의 위치를 물으셨죠. 그 질문을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지도 위의 파란 선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 위를 오가는 배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벌크선. 이 배들이 전 세계 무역량의 90%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이 배들 중 한국에서 만든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깐 뜸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LNG 운반선은 75%,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60% 이상이죠. 더글러스 크레인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조선이 중요하다는 건 아오. 하지만 해양 패권은 결국 해군력 아니겠소. 조선소가 아니라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야기지. 맞습니다. 해양 패권의 핵심은 해군력이죠. 저는 동의한 뒤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인 차관보, 그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레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조선 산업 기반이 위기라는 건 알고 있소.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조선소 현황이 떴죠. 미국에서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2곳입니다. 헌팅턴 잉걸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바스 아이언 웍스. 이 2곳이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전부를 맡고 있습니다. 빅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알려진 사실이오. 하지만 그게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소? 이 2 조선소의 건조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연간 2척 건조가 목표인데 실제로는 1.2척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콜럼비아급 전략 잠수함은 첫 번째 배부터 일정이 지연됐죠. 이유가 뭘까요? 인력 부족, 하청업체 부도,
부품 공급 지연.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군함을 건조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지스급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독자 설계로 건조했고, 경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3,000톤급 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상업조선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돌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첸이 물었습니다. 동일한 생산 라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군 겸용 생산 체계입니다. 평시에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전시에는 군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은 군함 전용 조선소 2곳이 풀 가동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민간 조선소 7곳이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크레인의 팬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맡기는 방안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상륙함 정비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방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빅터 모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정비한다고. 그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맞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저는 빅터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빅터 부사장, 우리 조선소가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군함이 바다에 뜨지 못합니다. 군함이 바다에 뜨지 못하면 해양 패권은 종이 위의 개념일 뿐이죠. 현실은 이겁니다. 미국 혼자서는 자기 해군 함정조차 제때 못 만들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빅터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죠. 더글러스 크레인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헤이워드.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소. 방산에서 한국이 우리 동맹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관세 장벽이 한국을 키우고 있다. 수소 운반 인프라를 한국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조선에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크레인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꼈습니다. 하나하나는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경계 대상 1위라는 결론까지 가려면 빠진 퍼즐이 하나 있소.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뭡니까? 왜 지금이요? 크레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소. 삼성이 반도체 만든 지 40년이고 현대중공업이 배 만든 지 50년이요. 왜 하필 지금 경계 대상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하는 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질문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레인 차관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보고서 84페이지 중 마지막 챕터에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 어느새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의 3월 햇살은 이미 사라지고 가로등 불빛이 세미나실 창문에 비치고 있었죠.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리필하러 가는 사람, 화장실로 향하는 사람,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 하지만 저는 한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빅터 모건이 복도로 나가면서 크리스틴 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크리스틴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죠. 빅터의 표정은 아까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 크레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제 보고서를 다시 펼치고 있었죠. 84페이지 중 마지막 챕터. 그의 은색 펜이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실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분 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휴식 전에는 16명 중 절반 이상이 제 반대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크리스틴 박과 데이비드 첸은 확실히 제 논지를 따라오고 있었고 국방부 분석관 3명과 싱크탱크 연구원 2명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빅터 모건은 커피를 새로 받아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더글러스 크레인. 그는 휴식 시간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 84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었죠. 크레인 차관보께서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이냐? 한국이 잘하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왜 하필 지금 경계라는 단어를 꺼내야 하느냐? 크레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죠. 한국이 빠지면 대안이 없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방산. 나토 동부방어선에 한국 무기 체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8개월 안에 전차를 납품하고 현지 생산까지 해주는 나라. 미국 아닙니다. 유럽 아닙니다. 한국뿐입니다. 둘째, 반도체와 배터리. 중국이 막힌 자리를 채우고 있는 나라. 파운드리, 메모리, 배터리 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셋째, 수소 운반. 8만 세제곱미터급 액화수소, 운반선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넷째, 조선.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나라. 미 해군 함정 정비까지 맡기는 걸 검토해야 할 정도로 미국 자체 조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4개의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방산,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 인프라, 조선.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 유도 장치를 못 만듭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잠수함 동력이 멈춥니다. 조선소가 없으면 해군 함정이 바다에 뜨지 못하죠. 수소 인프라가 없으면 다음 세대의 에너지 전원이 멈춥니다. 숨을 한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분야 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제임스 윌슨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헤이워드 선임, 하나 인정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는 단기 수요라고, 관세는 과도기라고, 조선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 이걸 전부 합치면 그림이 다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경계라는 단어를 쓴 이유입니다. 그때 빅터 모건이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헤이워드, 당신 논리는 인정하겠소.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소. 하지만 경계라는 단어는 여전히 거부하겠소. 빅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동맹이요. 동맹을 경계한다는 건 동맹 관계를 흔드는 거요. 우리가 한국을 경계한다는 말이 나가는 순간 한국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요. 그건 중국한테 빌미를 주는 것이요. 윌슨도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정치적으로 경계라는 단어는 위험합니다. 방 안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빅터의 마지막 반격은 정치적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논점이었죠. 저는 5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6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빅터 부사장. 뭐요? 경계라는 단어를 제가 왜 썼는지 이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진짜 이유라니. 지금까지 한 게 진짜가 아니었단 말이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근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스크린의 문장을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띄웠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 없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된 우리 자신입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제가 이 보고서를 쓴 이유는 한국을 적으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밀어내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 16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한국을 보호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보 우산을 씌워주는 나라, 무기를 팔아주는 나라, 기술을 이전해주는 나라. 하지만 그 사이에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만들고, 움직이고, 연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수소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국보다 빠르게, 유럽보다 싸게, 중국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아직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제자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의 진짜 가치를 놓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아갈 겁니다. 빅터 모건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춘 거였죠. 그의 눈에서 조롱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죠. 불쾌함인지, 인정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더글러스 크레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이 형광등 불빛에 하얗게 빛났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헤이워드.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아들이오.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천에 계셨소. 상륙작전 때 물자하역을 지휘하셨지. 당신 아버지와 같은 군수 계통이었소. 크레인이 천천히 걸어서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소. 저 나라 사람들은 다르다고, 눈빛이 다르다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28년간 펜타곤에서 동맹 관계를 관리했소. 한국은 늘 관리 대상이었지. 보호 대상이었고. 하지만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를 깨달았소. 크레인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소. 크레인이 방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헤이워드의 말이 맞소.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오.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크리스틴 박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따라 쳤죠. 하나, 둘, 셋.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10명, 12명, 14명. 빅터 모건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6명 중 16명. 전원이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든 뒤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붉은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중동으로, 동남아시아로, 북미로. 이건 제가 32년간 추적한 공급망 지도의 최신 버전입니다. 붉은 선은 한국이 핵심 공급자인 품목의 흐름입니다. 선들이 거미줄처럼 세계를 감싸고 있었죠. 반도체 칩이 이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배터리 셀이 이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차와 자주포가 이 선을 따라 움직이고 LNG, 운반선이 이 선을 따라 바다 위를 움직입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북쪽에는 핵무장한 적성국이 있는 나라. 인구는 줄고 있고 영토는 한반도 절반에 불과한 나라. 상식적으로 보면 불리한 조건투성이인 나라입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만듭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움직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실어 나릅니다. 연결합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의 매듭을 잇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16명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잿더미에서 보셨던 그 눈빛, 포기를 모르는 눈빛, 그 눈빛이 지금 이 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더글러스 크레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헤이워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말씀하십시오. 이 보고서의 제목을 바꾸시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계 대상이라는 단어 대신 필수 파트너라고 쓰시오. 한국을 경계 대상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해야 하는 것. 그게 이 보고서의 진짜 결론 아니겠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다만 필수 파트너라고 쓰면 아무도 이 세미나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크레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28년간 펜타곤에서 무표정을 유지해온 사람의 웃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빅터 모건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까의 공격성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헤이워드, 한 가지만 인정하겠소. 뭡니까? 납기 18개월. 그 숫자는 인상적이었소. 빅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로키드가 5년 걸리는 걸 한국이 18개월에 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산 능력이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로키드 마틴 전략기획 부사장이 한국의 속도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인정한 것. 그것으로 이 세미나는 완성됐죠. 세미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사람,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 서류를 챙기는 사람. 크리스틴 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헤이워드 선임. 네. 아버지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눈이 아직 붉었죠. 저도 한국계입니다.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상이 모른다고. 크리스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16명이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세미나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더글러스 크레인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죠. 헤이워드, 당신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같은 전쟁을 싸웠소. 그 전쟁이 남긴 건 잿더미만이 아니었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남겼지. 크레인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음 주 의회 브리핑에 이 보고서를 가져가겠소. 제목은 내가 제안한 대로 바꾸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세미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6개의 빈 커피잔과 16개의 빈 의자.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죠.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 나라를 잊지 마라, 로버트.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16명이 더 기억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CSIS 세미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